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위한 신속한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습니다. 대출 만기도 연장한다는 게 필요하다 그런 입장인데요. 추경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채권 시장에 타격은 없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윤석열 당선인 그동안에 이 코로나 피해 보상 신속히 하자,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네. 곧바로 추경을 편성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어떻게 하자는 그런 계획인가요? 추경 지금 그 선거 과정에서도 양쪽 후보자들이 다 상당히 큰 액수의 어떤 소상공인 지원을 약속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당선인이 결정되면서 그 어떤 공약에 대한 실현을 하려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그 지출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고 그다음에 그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여기서 조금 이제 어떤 궁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윤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들 중에서도 피해를 많이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네. 전체 사이즈는 대략 50조 정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추경 규모를요? 예. 추경 규모가 아니라 지출 규모죠. 필요한 그런 지원을요? 그 지원액이. 그리고 그 중에서 얼마를 추경으로 마련해야 되느냐는 이제 뭐 그 세출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돈을 다른 데서 마련할 수가 있으면 그 부분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겠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걸 보면은 차등 지원. 차등 지원. 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원을 하겠다. 그 50조란 돈을 얼핏 계산을 해보시면 지금 320만 명의 자영업주에 대해서 1,000만 원씩 일단 평균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걸 보시면은 그 320만에 대해서 1,000만 원씩 주면은 그것이 32조가 됩니다. 32조.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뭐 아주 최대한의 경우에 5천만 원 정도까지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1,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는데 더 필요한 부분 한 20조 정도는 필요한 부분에 더 넣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결국 이제 그러면은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서 가능하면은 그 국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채권 시장에 부담을 주는 쪽보다는 이미 그 작년에 마련해 놓은 일반 예산이라든지 여기에서 정부가 바뀌면서 아무래도 철학이 좀 바뀌겠죠. 그렇죠? 경제 철학이. 많이 바뀌겠죠. 그래서 이제 새 정부에서는 뭐 디지털 리들이라든지 뭐 이런 그 산업이 발전하는 것 자체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다만 그런 산업 발전이나 경제 성장 동력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에서 조금 생각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굳이 우리가 뭐 정부 재원으로 해서 몇십 조를 넣어가지고 일자리를 만든다. 사실 이건 과거 한 몇 년 동안에도 보셨다시피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뭐 모든 후보들이 다들 시장 경제를 어떻게 좀 잘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랑은 상당히 맥락이 상통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새 정부 출범은 5월 10일인데 그 전에 빨리 하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도 소상공인 지원 필요하니까 신속하게 추경 협의해 보자. 뭐 협의는 빨리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그렇습니다. 봐서는. 사실 이 주제를 지연시킬 명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 볼 때도 이제 그 지원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느냐 그리고 범위가 어디까지 크기가 어디까지 여기에서 좀 차이가 있지만 이거를 우리 지금 막자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 전염병 사태가 뭐 좋건 싫건 간에 다른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경기가 돌아와야 되는데 여기서 빨리 그 경기가 돌아올 때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 경기가 더 빨리 살아나도록 하자. 그 방향은 서로가 반대할 수가 없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자는 거는 다 공감하는데 지원 규모를 어떻게 할 거냐는 조금 이제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어떤 쪽에다 집중시키고 그 규모를 어떻게 하냐 이런 것에 대한 차이가 생각의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지원도 그렇지만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대출 연장 이달 말에 뭐 만기가 되는다는데 이걸 좀 연장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연장 바로 다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그 전체적인 방향에서 예. 약간씩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네. 윤석열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네. 결국 그 소상공인의 피해 부분에 대해서 뭐 국세청이나 이런 자료를 지방세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예. 그 크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데 예. 일단 우리가 그 네. 97년, 98년 네. 그때 IMF를 겪으면서 그런 어떤 급박한 시장 상황 변화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을 도와준 그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예. 대출 유예라든지 예. 아니면은 탕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당시에 사용했던 그 방법을 좀 다시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예. 사실 지금 계속 2년 동안 여러 번 무슨 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이 있었고 그리고 또 대출 유예도 있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땜빵식으로 네. 자꾸 누더기로 그때 이제 임기응변으로 임기 방편으로 그런 네. 것이 있었는데 예.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염병 사태의 어떤 네. 상태가 달라지는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제대로 한번 정리하자. 이건 상당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재원 마련 아까 말씀을 조금 해주셨지만 윤석열 당선자 이제 뭐 세출 구조 조정을 하자는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세출 구조 조정할 여유는 조금 정말 있을까요? 올해 예산이 이제 올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디지털 뉴딜 뭐 이런 뉴딜, 쪽에서 네. 30조 원 잡혀 있는 거. 항공판 뉴딜 관련 예산. 예. 그다음에 무슨 SOC 네. 사회 간접 자본 이런 거에서 결국 그 부분은 조금은 분석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걸 줄였을 때 예. 과연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정책 목표가 달성이 될지 이 부분은 아마 그동안 뭐 그 캠프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했겠지만 이제 실제적인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조금 더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세출 구조 조정으로 뭐 거의 그렇게 충분치 않을 텐데 그러면 나라가 또 빚을 내야 되잖아요. 이제 추경이 얼마에 따라서 빚을 내는 규모가 달라질 텐데 뭐 대략 지금 현재 나라빚도 엄청난데 또 이 빚을 얼마나 낼 수 있을지 내게 되면 어떤 영향이 올지 참 걱정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당연히 그 동안에 저희가 그 봐온 어떤 추세 자체가 5년 전에 600조 정도의 빚이 지금 국가 빚이 지금 1000조를 넘어가니까 우려를 할 필요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 추세가 지속되는 건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 자체가 상당히 위급하고 2년간 그 겪어온 위험이 컸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적어도 일회성으로 한번 대신에 아주 효과 있게 자꾸 뭐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자꾸 나눠줘가지고 그냥 10개 풀기보다는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딱 나눠주고 그리고 거기서 상당히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은 그분들이 살아나면은 다시 매출 올리고 그러면은 세금을 다시 낼 수 있는 세금을 내게 되니까 결국 성장 잠재력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면은 그건 해볼 만한 거죠. 그렇지만 이거를 계속 그 나가서 외식하는데 쓴다면은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되겠죠. 네, 일시적으로는 조금 지원을 좀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여튼 그러기 위해서 이제 채권을 발행했을 때 일각에서는 채권을 많이 발행하면 이게 채권값이 떨어져 금리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올해 갚을 금리, 정부가 갚을 금리를 대충 예상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거보다 갚아야 될 금리가 이자가 훨씬 높아져 버리면 그 이자가 펑크가 난다. 이런 우려도 있던데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충분히 뭐 여러 가지 그 주변 상황이라든지 금융시장이란 것이 뭐 단 한 가지 요인 가지고 결정되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그런 우려를 하는 이유가 충분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상당히 조심해서 해야 되겠죠. 그렇게 뭐 그동안 얘기 중에서는 나라 빚은 뭐 계속 미루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나라빚도 누군가는 사줘야지 그 채권을 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안 사겠다 그러면 나라빚이 네. 그야말로 값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자금 조달이 안 예, 되겠네요. 마련하고자 하는 예. 자금조차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 금리가 오르면 그렇지 않아도 요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오르는데 왜 개인들 가계부채가 심각하잖아요. 그럼 금리 오르면 이 영끌들 굉장히 타격이 클 것 같아요. 결국은 거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작년에 선제적으로 2번 금리를 올리면서도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금리를 올린 이유가 사실은 부동산 시장을 비롯한 어떤 자산 시장의 버블 때문에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고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올려가지고 부동산 시장의 어떤 과열을 낮추는 건 좋은데 네. 그것 때문에 이미 투자해 놓은 사람들이 갑자기 다 파산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 부분은 계속 그 주의해가지고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우리가 이거 더 밀어붙여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조금 여유를 둬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리지만 글로벌하게 국제적으로 지금 인플레가 굉장히 우려되기 때문에 금리는 더 오를 요인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더군다나 그동안 그 유동성을 워낙에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결국 돈값이 싸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충분히 시장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더군다나 또 지금 전쟁 때문에 원자재니 뭐 이런 쪽에서 있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그 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는 외부 압력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플레 압력도 크고 금리 인상을 거기에 대응해서 해야 되는 필요도 있는데 얼마큼 하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그 경제가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추경 편성 계획 그리고 그것이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